유의미 학습을 볼 건데요. 유의미 학습할 때 우리가 이 유의미라는 거에 대해서 이 책에서도 그렇고요. 제 책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도 유의미하다는 걸 얘기를 많이 해요. 유의미하다, 어센틱하다, 유의미하다, 실제적이다. 뭐 이런 것들 뭐 되게 굉장히 여러 군데서 쓰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그 의미가 뜻이 좀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적용이 되는 것이 유의미 학습에서 얘기하는 유의미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거는 의미가 있지, 야 그거는 뭐 확실히 의미가 있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유의미한가, 유의미랑 같은 것인가,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의미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오수벨이 얘기했던 유의미 학습의 그 유의미와는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거는 의미가 있다, 그거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의미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기하는 건데, 오수벨이 얘기하는 유의미 학습에서는 그 유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유의미 학습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오수벨 같은 경우에는 발견 학습 이런 거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대부분의 형태가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학생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용학습이 좀 중요하다. 수용학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유의미 학습이라고도 하지만 유의미 수용학습이라고도 많이 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학습을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4가지 정도로 나누어요. 그래서 발견학습과 유의미 수용학습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일단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일단은 지식을 인지구조에 통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로트러닝,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로트러닝, 기계적인 학습이 로트러닝입니다. 단순한 반복적인 암기, 드릴링 이런 것들이 로트러닝에 해당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에요. 그리고 유의미 학습,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의미는 어떤 거예요? 단순한 어떤 반복 작업을 통한 학습이 아닌 형태의 학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학생의 어떤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있는 학습이 바로 유의미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견학습과 수용학습을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대비시켜서 발견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르마의 발견학습, 그 발견학습이에요. 그리고 수용학습은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교수학습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해왔던 그런 형태의 학습이 수용학습이 되겠죠. 선생님은 전달하고 학생들은 수용하고. 그래서 유의미하면서도 수용학습의 형태를 띠면서도 수용학습의 형태를 띠면서도 그것이 유의미한 학습이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유의미 수용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발견학습과 수용학습, 유의미 수용학습 이 차이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의미 수용학습에서 수용학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용학습은 결과적으로는 설명식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고 학생들은 그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전달된 정보를 그냥 받아와서 그거를 내가 이해하고 이렇게 구조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그 수용학습이잖아요. 설명학습이잖아요. 그거예요. 그건데 그게 유의미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설명식 수업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뭐 발견학습이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설명식 수업이 대다수인데, 그러면 당연히 설명식 수업이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제 오수벨의 어떤 그 관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의미 학습을 쭉 보시면 새로운 개념, 원리, 법칙 등을 선행 지식과 관련 짓는 학습이다. 결과적으로는 이해가 잘 형성되는 학습이라는 게 바로 유의미 학습이라는 거예요. 연역적인 추리를 좀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지구조, 매개과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인지구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시점에서 개인이 이미 형성하고 있는 사실이나 개념, 원리 등의 집합적인 구성체가 바로 인지구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것들이겠어요? 개념이 차곡차곡 잘 구조화돼서 쌓여 있으면 그게 인지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인지구조는 그 이미 형성되어 있는 어떤 개념 간의 어떤 그 구조체, 잘 짜여 있는 어떤 복합체 같은 것이죠. 그거는 외부로부터 어떤 인지 대상이 들어온다면,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온다면 그것들을 포섭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 정보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했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정보들 있죠. 내가 지금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것들. 선택적인 지각을 통해서 유의미하다라고 판단된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포섭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섭이 뭐냐 하면 요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포섭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개념,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구조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념의 구조체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딘가에는 붙어가지고 관계를 이렇게 형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요 기존에 갖고 있던 인지 구조는 개념이 와서 딱 자리를 잡는 정착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이 딱 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인지 구조, 이 기존의 인지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서 뭐 변화하든가 아니면 그냥 기존의 인지 구조로도 새롭게 접했던 새로이 지금 접한 개념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다면 뭐 구조는 안 바뀌겠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지적인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포섭이라는 걸 볼 건데 포섭이라는 게 그럼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개념일까요? 포섭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인지 구조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인지 구조에 새로운 개념이 접촉을 했을 때 그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바로 포섭이 되겠네요. 그렇죠.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형성을 하느냐면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합니다. 종속 포섭이라는 게 있어요. 종속 포섭. 이거는 포괄성이 낮은 학습 과제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체적인 학습 과제를 포괄성이 높은 인지 구조에 통합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인지 구조에 통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시가 추가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가 추가되는 과정. 자, 요게 파생 포섭이랑 상관 포섭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파생 포섭 같은 경우에는 인지 구조 속의 포섭자에게 새로이 접한 정보가 그냥 쭉 동화되는 과정이 파생 포섭이에요. 상관 포섭 같은 경우에는 인지 구조가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생 포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인지 구조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 기존에 있던 인지 구조에 쓱 들어오면 그걸로 무조건 다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예시가 있구나 정도의 그냥 파생되는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 포섭 같은 경우는 어떤 상관관계의 조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거는 기존의 인지 구조가 약간 변화를 합니다. 자, 그럼 상위 포섭을 보겠어요. 지금 종속 포섭은 뭐였어요? 예시가 추가되는 거였죠. 근데 상위 포섭이 뭐냐면은 포괄성이 낮은 인지 구조가 포괄성이 높은 새로운 정보를 포섭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시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예시가 가지고 있는 예시에 적용되었었던 원리들이 있을 거예요. 더 추상성이 높은 것들. 그것들이 그런 원리가 예시에 어떻게 관련성을 갖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시는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시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원리에 대해서 어떤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 그게 바로 상위 포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습 내용이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원리, 개념 이런 것들이 새로의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병렬 포섭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뭐 개념이랑 개념이 서로 뭐 어떤 것이 더 추상성이 높고 어떤 것이 더 추상성이 낮고 이런 건 아니죠. 뭐 그냥 그 같은 수준의 추상성일 수도 있잖아요. 예시가 계속 추가돼. 여기 보시면 그냥 내가 예시를 갖고 있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예시만 쭉쭉쭉 추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병렬 포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멸 포섭은 그냥 망각 포섭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망각이에요, 망각. 자, 그래서 유의미 학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쯤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유의미 학습이라는 게 뭐라고요? 어떤 기존의 학습자가 갖고 있던 인지 구조가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그 인지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과정이 이제 유의미 학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기존의 인지 구조가 변형될 수도 있고 변형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인지 구조가 변화한다는 거는 기본 사실이긴 하죠. 왜냐하면 뭐 파생 포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기존의 인지 구조에 큰 변화는 없지만 예시는 일단 추가가 되니까 또 관계망 하나는 더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의 틀 자체는 바뀌지 않더라도 일단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의미 학습의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습 과제 측면에서의 조건이 있고요. 학습자 측면에서의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학습이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유의미 학습이라는 게.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선택적 지각을 통해서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인지 구조를 가지고 그걸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인지 구조가 변화하게 되고 아니면 인지 구조에 약간의 변형이 생기게 되고 그 변형이 생겨서 일반화되면 그게 학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과제랑 이 학습 과제가 이제 그 선택적 지각이라는 어떤 틀을 빠져나온 채를 빠져나온 그런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학습자, 학습이라는 어떤 인적 과정의 주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학습 과제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실사성과 구속성이라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실사성이 뭐냐면은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사과 있죠, 사과. 이렇게 사과 이렇게 그리죠. 보통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애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애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사과랑 애플이랑 다른가요? 똑같죠. 왜냐하면 그냥 말이 언어가 달라졌을 뿐이지 대상은 동일하잖아요. 이게 바로 실사성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더라도 본체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실사성이에요. 자, 그럼 구속성이 뭐냐? 지금 1 더하기 1은 뭐죠? 2죠. 자, 지금 2022년에는 1 더하기 1이 2예요. 3022년, 1000년이 흘렀습니다. 1 더하기 1이 얼마일까요? 2겠죠? 이게 바로 구속성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그 어떤 원리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변하지 않는 성질. 그게 바로 구속성입니다. 그래서 실사성과 구속성을 모두 갖춘 학습 과제여야만 유의미한 학습 과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는 학습 과제는 논리적으로 일단 유의미하기 때문에 논리적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학습자 측면을 한번 볼까요? 학습자 측면. 관련 정착 의미라는 게 있어요. 자, 관련 정착 의미 보러 가시죠. 여기 보시면 관련 정착 의미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관련 정착 의미가 뭐냐면 새로이 어떤 정보를 접해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이 학습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접한 정보가 있는데 그것과 뭔가 연관성이 있는 기존의 인지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관련 정착 의미입니다. 새로이 접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기존의 인지 구조, 이게 바로 관련 정착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 인지 구조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새로운 개념이 정착할 수 있는 정착지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관련 정착 의미는 정착지 역할을 하면서도 새로운 정보를 포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섭자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여기 포섭자, 서브서머라고 얘기하죠. 앵커리지의 역할도 하고 포섭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정착 의미가 있다면 새로이 접한 정보에 대한 어떤 처리가 굉장히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관련 정착 의미가 있나요? 장담할 수 없죠. 그러면 관련 정착 의미가 없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이? 관련 정착 의미가 없으니까 관련 정착 의미의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게 바로 선행 조직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선행 조직자라고 하죠. 이게 어드밴스 오거나이저라고 합니다. 어드밴스 오거나이저. 이거를 제가 학부 시절에 제가 이걸 스펠링을 잘못 봐가지고 어드밴스드 오거나이저라고 썼었어요. 그랬더니 중간고사였나 뭐 기말고사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요 D를 하나 더 써가지고 점수가 깎였다. 이런 슬픈 역사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드밴스 오거나이저예요. 어드밴스드 오거나이저 아닙니다. 이 선행 조직자를 그럼 선생님이 제공을 해야 되겠죠. 어드밴스 오거나이저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어드밴스 오거나이저에도 종류가 좀 있습니다. 여기 설명 조직자라는 게 있고요. 비교 조직자라는 게 있어요. 설명 조직자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 않은 학습 과제를 설명할 때 선생님이 제공해주는 어떤 개념적인 근거예요. 자,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어떤 과제나 개념을 설명할 때 제시하는 게 이제 설명 조직자인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이제 제시를 하는가 하면은 보통 포괄성이 높은 거, 그러니까 원리 이런 것들을 먼저 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원리가 구체화된 어떤 예시들을 나중에 제시하는 방법이 설명 조직자를 보통 이제 제시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어떤 제시해준 조직자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설명 조직자인 거예요. 자, 그럼 비교 조직자는 뭘까요? 비교 조직자. 이미 잘 알고 있는 어떤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습 과제를 새로이 제시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비교를 해야겠죠. 자, 비교를 왜 해요?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통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드밴스 오거나이저가, 선행 조직자가 비교를 하기 위한 거니까 비교 조직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교 조직자가 제시가 되었다면, 선행 조직자가, 이 비교 조직자가 제시가 된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인스턴트하게 어떤 그 관련 정착 의미 같은 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학습할 학습 과제, 그거를 비교해보라 라는 식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통합적 조정의 원리라 그래서 그 예시를 하나하나 이렇게 밑에 보시면 여기 나오는데요. 이미 갖고 있는 관련 정착 의미와 새로이 접한 학습 과제를 비교 대조하도록 하는 방법이 통합적 조정의 원리인데요.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행 조직자를 줘요. 이거는 설명 조직자 때도 똑같죠. 그런데 설명 조직자는 뭐예요? 아이들에게 선행 조직자를 준 다음에 그 선행 조직자를 가지고 새로이 오늘 학습하는 개념을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비교 조직자는 뭐예요? 오늘 학습 대상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선행 조직자와 비교해봐라.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제시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선행 조직자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럼 유의미한 학습 태세가 무엇이냐? 유의미한 학습 태세. 요거는 그냥 학습 동기나 학습 동기가 높거나 학습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유의미한 학습 태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정착 의미로 다시 돌아가서, 자, 지금 학습 과제가 논리적인 유의미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학습자가 관련 정착 의미를 갖고 있어요. 관련 정착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뭐 선행 조직자 제공을 해주면 되겠죠. 선행 조직자. 근데 학습 과제가 논리적으로 유의미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학습 과제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지 구조, 그 관련 정착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학습 과제가 잘 학습이 되면은 유의미해지겠죠.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유의미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학습이 일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학습 과제에 대한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면 유의미한 학습이 될 테니까 잠재적으로는 유의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재적 유의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습자가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있고 학습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이에요. 즉 유의미한 학습 태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유의미한 학습 태세까지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아직 학습이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학습자가 학습을 하려고 하고 학습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두 개가 만나면 진짜로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지겠죠.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학습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때 바로 형성되는 것이 심리적인 유의미성이라는 거고요. 이게 바로 학습입니다. 이게 바로 학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의미한 학습 태세가 잠재적 유의미성을 만났을 때 이렇게 와서 결과적으로 심리적인 유의미성을 형성을 하는 거고요. 그 심리적인 유의미성이 형성이 되었다면 그게 바로 학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유의미 학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어느 정도 끝냈고요. 교육적 의의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관련 정착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시했던 이 도식에 따라서 유의미한 학습이 잘 일어나겠죠. 문제가 뭐냐? 아이들이 선수학습 요소를 결여하고 있을 때, 즉 관련 정착 의미가 없을 때, 이때가 문제죠. 그럼 선생님이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뭘 해줘야 되겠어요? 그때 바로 선행 조직자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행 조직자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시하는 것이 학습에 효과적이라는 어떤 그런 그런 개념을 제시를 했다. 그것을 이제 밝혔다라는데 이제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선행 조직자는 뭐 포섭자를 형성을 하고, 포섭자는 주어진 과제들을 보다 친숙하게 하고 학습과 파지를 촉진한다. 이런 것들을 밝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행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했다. 선행학습이 잘 이루어져야, 이게 선행학습이 우리가 이제 학원에 가서 미리 하는 그 선행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선행 그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선수 지식 있잖아요. 그 선수 지식에 대한 학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학습 요소에 대한 학습, 여기서의 선행학습은 선수학습 요소에 대한 학습이에요. 어떠한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요소에 대한 학습이 여기서의 선행학습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관련 정책 의미가 없는 거니까. 관련 정책 의미가 없으면 선행학습자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선행학습자의 효과가 관련 정책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선행학습이 잘 이루어져야 원활한 학습이,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구성주의를 이제 좀 볼 거예요. 구성주의가 구성주의 이전의 그 학습 이론들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행동주의가 있었고요. 신행동주의가 있었고, 그리고 인지주의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러한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거쳐오면서 이제 구성주의까지 도달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제가 좀 얘기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구성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구성주의 학습 그 모형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지적 도제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모형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구성주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여러분의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다 이런 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주의를 그 전에 어떤 행동주의 그리고 인지주의와 좀 대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행동주의나 인지주의나 전체적으로는 어떤 객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이론들이죠. 그래서 구성주의와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어떠한 정도의 얘기를 하시는 걸 어떤 바운더리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걸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제 객관주의랑 대비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객관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유기체가 있어요. 사람이 유기체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의 외부에 바깥에 어떤 객관적인 지식이 있다고 봐요. 객관적인 지식, 뭐 진리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는 게 바로 이 객관주의의 어떤 전제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행동주의나 인지주의나 그러면 그 보편적인 지식이 어떤 그 사람의 외부에 따로이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라면 그 보편적인 지식에 대한 그 공부, 그 보편적 지식의 습득 이것이 학습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편적 지식은 사람의 바깥에 있는 거니까 그 외부에서 어떤 그 보편적 지식이라고 정리가 된 어떤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정보가 전달이 되고 그거를 학습자가 학습을 하면 그게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편주의 객관주의에서의 그 교수 학습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인식 주체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리를 학습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선생님이 전달하고 아이들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작용에 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전달하는 과정을 어떻게 잘 구성할 것인가. 이게 바로 굉장히 이게 이제 객관주의의 영향 아래 있는 행동주의나 인지주의에서의 어떤 관점이었단 말입니다. 관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해가 얘기했던 교수 사태, 수업 사태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러한 객관주의에서 어떤 많이 강조하는 그러한 그러한 요인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놓은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학습자가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고 교수자가 기대하는 정도의 변화를 쉽게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조점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요인으로 그러한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어떤 요건으로서 간해가 얘기했던 수업 사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교수 사태라는 게 있었죠. 수업 사태 그리고 이제 그 학습 사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된다고 했나요? 보시면 간해 때 그 간해의 어떤 그 학습 이론을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학습은 누가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니까 학습 내용도 잘 계열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전제였죠. 접근 방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학습 내용이 조직화되고 계열화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학습 내용을 계열화하는 거예요. 브루너의 얘기도 마찬가지죠. 발견학습은 뭔가를 발견을 한대요. 근데 무엇을 발견해요? 이론이나 어떤 지식, 개념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는데 원리 뭐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는데 누가 만들어 놓은 걸 발견하죠?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거를 발견을 하죠. 그래서 그 발견이 진짜 어떤 휴리스틱한 발견이 아니라 가이디드 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내된 발견이라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 외부의 어떤 그 학습하는 그 주체, 학습 주체이자 인식 주체인 어떤 학생의 외부에 있는 지식이 결과적으로 학생의 내부로 들어와서 어떻게 구조화가 되고 뭐 부화가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간해가 얘기하는 그런 이론들도 아이들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 같지만 아무튼간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의 어떤 그 특성이라든가 어떤 아이들만의 어떤 상황,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개념, 그 개념 정의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이 결과적으로는 외부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지식들에 대한 학습이 결과적으로 그 전제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 인지주의나 행동주의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성주의는 달라요. 지금 객관주의는 인식 주체의 인지하는 그 주체의 외부에 어떤 존재하는 진리 또는 객관적인 지식 이런 것들의 존재를 긍정하잖아요. 그런데 구성주의는 그러한 지식 또는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그게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부정하고요. 학습자 스스로 생성한 어떤 지식 이것이 진정한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학습자가 그럼 스스로 생성한 지식이니까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학습자와 어떤 그 환경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라든가 이러한 맥락적인 의미가 학습자가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러한 어떤 관계성, 맥락 이런 것들이 그 의미를 학습자가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의미를 갖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학습자 개개인별로 전부 다른 어떤 지식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구성주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그래서 중시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 내용은 맥락을 가지고요.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요. 비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마주쳤을 때는 생각보다 그 문제가 딱딱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는 잘 없죠. 우리가 이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푸는 그 문제, 그 학습,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시험제 출력이 되어 있는 문제들은 잘 구조화가 되어 있죠.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냥 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 바깥에서 만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구조화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한 실제적인 문제들은 학습자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학습자가 형성해 놓은 구조화해 놓은 그런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 상황 이런 어떤 정보들과 연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 이런 것들과 인지주의 이런 것들이 구성주의와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객관적인 학습자 그러니까 인식의 주체죠. 인식 주체의 외부에 어떤 절대적인 지식, 절대적인 진리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관점 하나 차이만으로 이렇게까지 다른 결론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정보 처리 이론 이런 것들 나오죠. 정보 처리 이론은 쭉 보시고요. 이거 쭉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그 교수학습 전략의 적용 이것도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 들어있죠. 객관적인 진리, 지식이라는 게 학습자의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전달하는 말 그대로 그냥 가르쳐주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객관주의 하의 어떤 교육적인 이론들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그러한 어떤 지식을 생성을 해야 되고요. 학습자가 그런 지식을 생성을 할 때 그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학습 환경을 둘러싸고 학습 환경과 연관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떤 특성들, 맥락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습자가 개별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와는 다른 그런 본인만의 어떤 지식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는 사람이다.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게 바로 구성주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쭉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여기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의 빈도, 뭐 질적 수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학습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달라진다. 이거는 뭐 그 우리 비고츠키 이론에서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에서 이제 GPD, 존 프록시멀 디벨롭먼트 그 GPD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에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학습자가 학습을 자신의 현재 발달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발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 비고츠키의 이론인데 그러한 것들이 여기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러한 어떤 상호작용이 GPD 내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는 교수질이 높은 경우에는 이런 상호작용이 GPD 내에서 잘 이루어지겠지만 교수질이 낮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학습자가 발달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제 발달 수준을 아예 넘어버리거나 아니 그것보다 훨씬 너무 못 미치는 수준이거나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잠재적 발달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을 제시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왜냐하면 이제 쉽고 어려운 거를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GPD에 대해서 이제 상호작용을 잘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객관주의적 교수학습이랑 구성주의적 교수학습이 동일한 교수학습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이쪽에 구성주의, 객관주의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연속선상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학습자에게 정보가 전달이 되고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학습자의 주관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이 연속선상의 어떤 여기 위치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 제가 쭉 몇 페이지 적어놨는데요. 2페이지 조금 넘네요. 요게 그 구성주의와 그 구성주의 이전의 어떤 학습 이론들, 교수학습 이론들, 어떤 철학적인 그리고 이제 교육학적인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쭉 써놨으니까 잘 읽어보시고요. 정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성주의에 대해서 이제 객관주의랑 대비를 시켜가면서 어떠한 특성들이 구성주의에 포함이 되는지 구성주의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구성주의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대충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구성주의의 유형을 봐야겠죠. 구성주의는 우리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구성주의가. 그런데 우리는 피아제가 얘기했던 인지적 구성주의 그리고 비고치키가 얘기했던 사회적 구성주의 이 두 가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인지적 구성주의나 사회적 구성주의나 기본적인 어떤 그 정보를 전달받고 정보를 처리해서 학습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 자체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 근데 이제 좀 강조한 지점이 달라요. 사실은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GPD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상호작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유능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GPD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피아제가 개인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지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나고 어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그러한 인지 과정, 개인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지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랑 거의 비슷하게 비고츠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비고츠키는 개인 내적인 어떤 인지 과정보다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그런 집단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어떤 지식 이걸 훨씬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개인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인지 과정 그리고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지 과정 그 상호작용 이것들을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포커스가 인지적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개인 내부에 맞춰져 있고요.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인터랙션,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좀 가장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는데, 언어와 사고의 어떤 발달의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는 좀 약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는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습자의 어떤 그 내적인 언어라고 해야 되나요? 학습자가 스스로 하는 그 내적 언어는 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증거물이다. 어떤 증거다, 지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비고츠키가 얘기하는 그 언어는, 학습자의 내적 언어는 그 GPD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상호작용의 수단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아제 같은 경우는 그 신경계의 발달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언어의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신체의 발달이 언어 발달에 성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언어는 언어대로 따로 발달하고 신체는 신체대로 따로 발달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뿅 하고 합쳐져서 어떤 그 새로운 수준의 어떤 발달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지적 사회적 구성주의 이게 약간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데, 아무튼 제가 말한 것처럼 전체적인 모습 자체가 아주 다른 건 아니에요. 개인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지 과정도 있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타인과의 어떤 상호작용에서 이제 얻어내는 그런 어떤 그 학습의 어떤 그 요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이제 강조점이 다른 거지, 뭐 그게 서로 배타적인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내부에서 형성되는 개인의 주관성이 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맥락성이 강조된 그런 어떤 지식 형성 과정을 강조를 하겠죠. 그래서 인지적 구성주의랑 사회적 구성주의랑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 크게 봐서는 그렇게까지 다른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둘 다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지적인 과정이랑 사회적인 어떤 상호작용, 이 둘 다 학습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포커스가 피아제의 인지적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객관적 구성주의라고도 합니다. 인지적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지 과정에 더 초점을 맞췄을 뿐이고, 비고츠키의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터액션에서 타인과의 어떤 상호작용에서 획득하는 어떤 그 학습의 어떤 요인들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틀 자체가 아주 그렇게 달랐던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본 틀이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이론에 대해서 영향을 줬다 이런 건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기는 했는데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찍 죽었거든요. 30대 중반인가에 죽었어요. 36인지 뭐 4인지 뭐 그때 엄청 일찍 죽었고, 피아제도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살기는 했는데 피아제는 90 몇 살까지 살았죠. 그런데 이 비고츠키가 그 예전에 이제 소비에트 연합, 그 소비에트 연방, 그 소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냉전 시기에 이제 비고츠키가 태어나서 냉전 시기 끝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사실 그 둘이 만날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소련의 그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이라든가 학술적인 어떤 연구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계로 확 퍼졌던 그러한 어떤 시기가 있었죠. 그때 이 비고츠키의 이론이 서구 사회에 소개가 되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발표됐던 거는 엄청 옛날에 발표가 됐는데 공개가 된 거는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구성주의의 특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구성주의가 구성주의가 생각하는 어떤 지식 구조의 형성, 그리고 그 변화 과정,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유의미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 봤잖아요. 그때 제가 유의미라는 얘기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오수벨의 유의미하다는 거는 학습자의 이해나 어떤 통찰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습이 일어난다. 기계적인 학습이 아니라 기계적 학습 외의 학습을 얘기한다. 이러면서 유의미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유의미랑 그 뜻이 다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유의미는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의 그 유의미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유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때 측면에서의 유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의미가 있다. 어떤 개별적인 학습이 학습자 개개인에게 나름대로 다들 다르겠지만 아무튼 학습자 개인에게 서로 다른 학습자 개인에게 서로 다른 의미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 유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지식 구조를 생성하고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능동적으로 지식 구조를 생성하고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식의 완전한 전수가 불가능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매개체,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지식의 완전한 전수가 불가능하다면 개인 외부에 있는 어떤 객관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개인 내부로 그 객관적 지식이 전달될 때 말이라는 언어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어떤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진짜 진실한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지식이 약간 왜곡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완전하게 전수가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된 사상의 도출, 이게 뭐냐면요, 객관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누구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양보를 한다면, 서로의 주장의 어떤 적절한 균형점 같은 거를 찾는다면 합의를 통해서 사상의 어떤 균형점, 그런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사상에 대해서 관찰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죠. 객관주의의 하에서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백날 토론을 해봐야 그 사람들 바깥에 이미 그것만으로 오롯이 존재하는 객관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토론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구성주의, 그냥 구성주의에서는 이러한 어떤 합의된 사상의 도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회적 합상 이런 겁니다. 자, 구성주의에서 지식은 굉장히 맥락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잠정적이고 유동적이죠. 왜 잠정적이고 유동적이에요? 어떻게 다시 해석이 될지 모르잖아요.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맥락적인 어떤 이해, 그 맥락적인 어떤 그 스키마, 이런 것에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해석되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이고 유동적인 거고요. 그리고 맥락 의존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맥락과의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이 지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니까요. 자, 그리고 선수 지식에 대한 분석, 요거는 구성주의에서는 이게 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객관주의 하에서는 애초에 어떤 새로운 개념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원래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선수 지식이 요구가 되었고요. 근데 그런 선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학습에서 굉장히 불리하니까, 학습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학습 요소를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그걸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생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그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자 나름대로의 학습자만의 지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수학습 요소 몰라도 상관없지 않나? 애초에 그런 것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구성주의라는 거죠. 학습자의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사 역할이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보조자, 촉진자, 동료학습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거 다 외우시지 마시고요. 조력자, 동료학습자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나머지도 외우면 좋죠. 근데 이렇게 교사는 아동이 스스로 외부의 정보를 처리하고 주관적으로 어떤 지식을 형성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조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학습자라는 것도 있죠. 어떻게 동료학습자예요? 지금 사회적 구성주의로 한번 볼게요. 사회적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와 선생님이 그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에서 선생님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조금 더 못한 사람, 학습자죠. 학습자에게 여러 가지 힌트를 제공하는 그러한 형태의 학습이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구성주의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생만 일방적으로 배우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도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동료학습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동료학습자라고 얘기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학습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습 목표가
학생과 선생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교수학습 어떤 장면에 유도리를 부여하는 게 선생님과 학생 간의 어떤 상호작용,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요. 동료 학습자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자, 협동학습을 좀 볼게요. 협동학습은 이제 그 구성주에서는 협동학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협동학습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협동학습 모델은 좀 나중에 하고요. 협동학습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협동학습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거 쭉 보시면 되겠어요. 평가 준거는 이제 당연히 탈목표 평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타일러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해져 있는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탈목표 평가는 어때요? 원래 고려하지 않았던 부수적인 효과들에 대한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수적인 목표, 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골프리 이밸류에이션 또는 목표 병행적 평가, 이런 것들이 적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에 대한 개념이 구성주의에서는 많이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기본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다면, 나름대로 구성한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어느 정도 수준, 그걸 넘었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평가는 어때요? 상대평가는 동일한 기준에 맞춰서 점수별로 쭉 일렬로 나열하는 그러한 형태의 평가죠. 그러니까 구성주의에서 얘기하는 어떤 지식의 어떤 개념, 이런 것들과는 약간 아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교육적 시사점 요건 쭉 읽어보시면 돼요. 도구의 역할 강조, 교사 역할 변화, 이런 것들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객관주의랑 구성주의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객관주의, 구성주의. 요거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 이거를 좀 더 정리해 놓으면 이 표가 됩니다. 요 표를 잘 활용을 하시고요. 또 하나, 객관주의를 나눴어요. 행동주의, 인지주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 표도 잘 활용을 해보세요. 이 두 가지 표가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랑 그 책에 나와 있던 줄글로 되어 있던 것들 있죠. 그런 내용들을 이 표를 비교를 해가면서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것들을 잘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구성주의 교사학습 모형을 볼게요. 일단은 인지적 도제 모형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그 구성주의 학습 모형이라 그러면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페이딩 뭐 이렇게 해서 그 4단계로 얘기하는 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인지적 도제 모형이 구성주의 학습 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영역 특정 보시면 인지 전략, 초인 전략, 요 전략을 학습하는 거를 더 중요시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지식을 학습한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잖아요.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어떤 인식 주체 외부에 있는 뭐 객관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주의니까.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정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처리를 해서 지식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지 전략, 초인 전략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착 수업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정착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특정 일단은 비슷한 점이 특정 사회 집단에 대한 문화적인 동화라든가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실제적인 과제 그리고 인적 성찰 이런 특징들은 동일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어쩔 수 없죠. 맥락적인 요소를 중요시하잖아요. 학습에서의.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슷한데 정착학습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에 좀 더 주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뭔가의 아웃컴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비지블한 아웃컴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관찰 가능한, 피지블하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한 어떤 아웃컴을 내는데 좀 초점을 맞추는데 인지적 도제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적인 동화, 그 문화적인 동화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구성주의 얘기를 방금 전에 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게 바로 문화적 동화랑 같은 의미죠, 사실. 사회적 합의라는 거는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문화가 암묵적으로나마 우리가 어떤
어떤 서면으로 우리가 약속을 뭐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기로 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잖아요. 문화 같은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어떤 동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암묵적 동의라는 거는 결국에 합의나 마찬가지죠. 암묵적 합의입니다. 동화가 그래서 문화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어떤 암묵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여기서 보시면 문화적 동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형성하고 있는 암묵적인 어떤 그 합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특정 집단에 대한 문화적 동화에 초점을 더 맞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절차는 우리가 모델링, 코칭, 그리고 교수적인 도움, 이게 스캐폴딩인데 비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제시가 되는 거죠. 이게 스캐폴드가 비계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비계를 찾아보시면 거푸집 사이에 이렇게 그 건물 이렇게 지을 때 거푸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 거푸집 사이 왔다 갔다 할 때 뭐 그 발판이 되라고 발판 놓는 게 있습니다. 구멍 뽕뽕 뚫린 거, 철로 돼 있는 거. 폭이 한 35cm에서 40cm 정도 되는데 한 요 정도 되죠. 폭이. 요 정도 되는데 그거가 비계예요. 그래서 그런 발판이 된다는 의미에서 비계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튼 그게 이제 정식 명칭으로는 교수적 도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비계 또는 뭐 스캐폴딩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그 어떤 그 교수적인 도움을 줄여나가서 종국적으로는 교수적 도움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교수 지원 중단, 페이딩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명료화, 반성적 사고, 탐구 이런 과정들이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인적 도제학습 모형 같은 경우에는 총 7단계는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러분은 요 한 4단계 정도만 알고 있어도 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나머지 5, 6, 7단계는 제가 외울 필요가 굳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흐린 글씨로 넣어놨어요. 근데 보실 수는 있죠. 명료 아티큘레이션, 반성적 사고,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은데? 퍼플렉션인데? 퍼펙션인데 이거 오타가 난 것 같네요. 아무튼 반성적 사고 그리고 탐구, 익스플로레이션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신의 어떤 지식 추리, 뭐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는 게 명료하고요. 남한테 말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명료하게 어떤 개념 정의를 하게 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반성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학습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좀 비교를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는 과정이고요. 탐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이제 실제 활용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5, 6, 7단계는 뭐 모르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스피로의 인지적 유연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적 유연성 이론. 이건 뭐냐면요.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지 구조의 변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학습이 어떻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지적 유연성 이론에서는 이게 여기 가야 되는데 이게 다음에 2판을 낼 때는 제 원래 원고를 그대로 해서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네요. 이렇게 편집 같은 게 말이 좀 엇나가는데 아무튼 인지적 유연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정보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연합적인 지식의 틀 이것을 형성하는 과정이 학습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지식의 틀, 스키마 어셈블리를 형성이 잘 되었다면 학습이 잘 된 거고요. 이 연합적인 지식의 틀, 스키마 어셈블리가 잘 형성이 안 되었다면 학습이 제대로 안 된 거고요. 그렇게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지식의 틀, 스키마 어셈블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접할 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바로 비구조적인 복잡하게 얽힌 비구조적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스키마 어셈블리를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봅니다. 지식은 초보적인 지식이 있고요. 고차원적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스키마 어셈블리는 언제 형성이 된다고요? 요거에서 많이들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고차원적 지식 같은 경우는 비구조화되어 있고요. 사례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이건 뭐 예외 사항까지도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초보적인 지식을 처리할 때랑 고차원적 지식을 처리할 때랑 그 처리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적으로 유연한 어떤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학습을 할 때. 자, 그래서 학습의 특징이 소규모의 사례 중심 학습, 재학습, 조망 교차 학습. 조망이라는 거는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교차하는 학습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학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의적 접근 학습, 무선적 접근, 또 십자형 접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조망학습과 뭐 비슷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맥락과 관점에서 대상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임의적 접근 학습이에요. 자, 다차원적, 비선형적, 하이퍼텍스트. 하이퍼텍스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교양 과목 이런 거에서 인터넷 뭐 프로그래밍 하는 거 이런 거 혹시 배우신 적 없나요? HTML 뭐 CSS 이런 거 배우신 적 없어요? 그런 거 하시다 보면 알게 될 텐데 우리가 인터넷 페이지 오면은 이렇게 마우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거 이렇게 갖다 대면 밑에 줄 생기는 그 글자들 있죠. 그게 하이퍼텍스트예요.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텍스트. 그게 하이퍼텍스트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 예전에 아예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어떤 웹페이지에 대해서 접근할 때 요거는 하이퍼텍스트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 그림도 많이 있고요. 동영상도 많이 있고 거기에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소리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념이 확장되어 가지고 하이퍼미디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나 뭐 하이퍼미디어나 뭐 비슷한 얘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원할 때 인스턴트하게 즉각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다른 웹페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퍼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학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상황학습 이론을 보시겠어요. 상황학습 이론이니까 상황을 굉장히 중요시하겠죠.